네, 다시 조리 과학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발주량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열량을 구하는 문제, 지금처럼 발주량을 계산하는 문제, 대체식품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또 원가를 구성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나오는 문제가 똑같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물건을 이제 우리가 조리를 하기 전에는 발주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 발주를 할 때 폐기 부분이 없는 부분을 발주할 때는 정해 놓은 레시피의 1인 분량의 인원수를 곱하시게 되면은 내가 사야 될 발주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먹어야 될 양도 있어야 되고 샀을 때 버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출고계수라는 걸 통해 갖고 발주량을 정할 수 있는데요. 출고계수는 100 빼기 폐기율 분의 100을 하셔갖고요. 갖고 있는 가식부율을 갖고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 부분이 있는 식품을 발주를 할 때는요. 1인분의 분량에다가 예상 식수, 거기에 출고 개수를 공식화한 거를 곱하셔갖고 넣어주시면은 폐기 부분이 있는 부분까지도 발주량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식으로도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총 발주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출고 개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00 빼기 폐기율 분의 정미중량, 우리가 먹고자 하는 양이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셔서 먹고자 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곱하시게 되면은 총 발주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로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소에서 식수 인원 400명의 풋고추 조림을 할 때 풋고추의 총 발주량은 얼마이냐라는 문제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폐기율이 6%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폐기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발주량을 공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100 빼기 폐기율이죠. 공식이요. 여기에다가 자, 1인분 주고자 하는 정미중량, 먹어야 되는 양이죠. 예, 정미중량 곱하기 여기에 얼마야 될까요? 100. 그리고 전체 양에서 우리가 몇 명이죠? 예, 인원수를 공식으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100 빼기 폐기율이죠? 자, 100에서 폐기율이 얼마일까요? 6%입니다. 정미중량은 한 사람당 30g을 먹어야 돼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곱하기 인원수가 얼마일까요? 400명이죠? 예, 400명으로 계산을 하신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얼마가 나올까요? 12.765 그죠? g이 나오겠죠? 이거를 환산하시면은 13kg 정도의 예, 단체급식에서 400명분의 풋고추 조림할 때는 풋고추는 13kg를 구입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대체식품량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식품이라는 거는요, 내가 돼지고기를 먹고자 할 때 돼지고기가 여의치 못해갖고요, 두부로 먹을 수도 있고요, 두부를 먹고자 할 때 돼지고기로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영양소가 있다면은 그 영양소끼리 예,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그 식품이 갖고 있는 영양 성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양으로 대체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일광건조법. 제품이 갖고 있는 영양적인 부분이라든가 보존하는 방법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자, 예, 건조하는 방법으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햇빛을 이용한 건조 방법은요. 소건법, 작건법, 동건법, 연건법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소건법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말려주는 방법이죠. 미역이라든가 오징어처럼 전처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예, 그대로 햇빛에 널어서 말려주는 방법이고요. 작건법이라는 것은 작건법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예, 말리는 방법입니다. 멸치와 같은 방법이 작건법이 될 수 있고요. 동건법이라는 거는 얼리는 과정을 통해서 건조시킨다라고 해서요.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고 우리가 황태 같은 그런 건조 방법이 동건법 될 수 있습니다. 자, 연건법이라는 거는요. 소금을 쳐서 말리는 방법이겠죠. 굴비와 같이 조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말리니까 생선을
일반적으로 말릴 수 있는 방법, 소금을 넣어서 말리는 방법이죠. 자, 31번 보시면은요, 백원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조 방법 중에 하나가 불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그죠? 예, 식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식품이 갖고 있는 맛이나 향을 조금 더 기호적인 면에서는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백원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차라든가 커피와 같이 향을 중요시하고 기호적인 면을 중요시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건조법이죠. 자, 대체식품에 대한 공식이 나왔네요. 자, 두부를 50g을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뭘로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얼마를 먹어야 될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식품이 갖고 있는 대치하고자 하는 식품의 수치를 보세요. 돼지고기의 수치가 얼마일까요? 18이죠? 자, 원래 두부가 얼마를 50g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품이 갖고 있는 해당 수치 15를 곱하기를 하시게 되면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0 곱하기 15 하셔서 나누기 18 하시면은 답은 41.666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두부를 50g 먹을 때 돼지고기로 바꿔 먹었을 경우에는 41.67g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건조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요. 분무 건조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분무 건조법은요. 액체를 분말화시켰을 때 우유 같은 것들을 재고 처리를 해서 분말화해서 오랫동안 건조하는 방법으로 분무 건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통조림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요. 어떤 중금속이 들어 있는지, 그죠? 주석으로 철판의 양면에 주석을 도금해서 양철관에다가 식품을 채워서 공기를 빼서 진공 포장되어 있게 가열 처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통조림이 갖고 있는 내용상 변질, 외형상 변질, 뭐 스웰이라든가 플리퍼라든가 여러 가지 알고 가셔야 될 변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꼭 한번 교재 보시면서 문제 풀으시면서 같이 하실 수 있게 할게요. 자, 염장법이라 그러죠? 염장법은 염건하고는 다르죠? 염장이라는 거는 소금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염건이라는 거는 소금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죠. 자, 물간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마른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간법은요, 소금물에 타서 재료를 담가놓는 방법이고요. 마른간법이라는 거는 식품이 갖고 있는 데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소금을 쳐서 말려주고 저장해주는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간법, 마른간법.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가스 저장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채소는, 과일은요, 수확을 하고 나서도 생명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을 억제해야지만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는 낮춰주고 이산화탄소는 조금 더 높여주면서 갖고 있는 과일이라든가 채소가 신선도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장 방법이 가스 저장법, 또는 CA 저장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리장을 이제 신축, 개축을 할 때 어떠한 시설 면에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위생, 두 번째는 능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면까지도 고려해서 조리장을 신축, 개축하라라고 나옵니다. 요거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고, 그 외에도 조리장이 갖춰야 될 어떤 시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꼭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채소나 과일이 호흡을 한다. 그죠? 호흡 작용을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스 저장법. 그죠? CA 저장법 기억하세요. 자, 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은 재료비, 사람에게 인건비라든가 뭐 그 외에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 노무비가 있고요.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의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때 잘 알 수 있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기억하세요. 자, 원가 관리의 원가 계산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것의 원가를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는 가격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 관리의 목적, 예산 편성의 목적,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 같이 꼭 기억하세요. 자, 원가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 간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원가가 다 발생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독적으로 그 물건에만 들어가는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직접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원가죠. 자, 두 번째, 간접 원가란 말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제품에만 들어가는 원가, 직접 원가, 간접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가, 간접 원가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다? 물건이 만들어지는 원가, 제조 원가입니다. 자, 물건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시장에 나와야겠죠? 그 시장에 나올 때까지의 여러 가지에 필요한 경비, 판매 관리비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더하니까 물건이 만들어져서 시장에 나올 때까지의 필요한 원가, 총 원가입니다. 여기까지는 물건이 만들어져서 시장에 나올 때까지의 비용이에요. 자, 기업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업의 이익을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격이 판매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달 나올 수 있는 거는 원가가 어디에서가 어떤 원가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하며 또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돈을 액수를 적어두고요. 어디까지를 원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원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총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자, 직접 재료비가 보세요. 직접 재료비 총 원가란 얘기죠? 총 원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물건이 만들어져서 그죠? 물건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판매를 위한 비용까지 더해진 원가가 이게 총 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 원가를 또 알아야겠죠? 제조 원가는 어떤 원가예요? 요 원가는 물건이 처음에 만들어진 직접적인 원가. 그죠? 물건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간접적인 원가.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지만이 제조 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일 처음에 구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에 직접 원가부터 구하셔야 돼요. 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자, 이게 직접 원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요 두 가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간접 원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 6가지를 합친 것이 뭐가 된다?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일반 관리비라든가 판매 경비라든가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더해지고 나면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제조 원가인지 어디까지가 이윤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원가는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를 좀 한번 보셔서 이거는 계산기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재고조사법은요,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 재료를 구입한 다음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처럼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게 되면은 정말로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나 번거로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고조사법이라는 것은 그 달에 그 전달에 남아있는 재고량이 있다면은 그 재고량과 이번 달에 구입한 양을 더하세요. 그러면 이달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겠죠. 여기에 이번 달에 재고를 갖고 파악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해봤더니 이번 달에 샀던 양과 지난달에 남았던 양에서 이번 달 남은 양을 뺐더니 이달에 소비한 양이구나라고 해서요. 재고조사법은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의 재고의 양을 가지고 그 달에 사용한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재고조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본문 참고하시고 교재 내용 같이 보시면서 문제풀이로 꼭 아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에 선입선출이란 말 나와 있습니다. 선입선출, 선입, 먼저 들어왔다. 선출, 먼저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재료가 나중에 입고한 것보다 먼저 사용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선입선출법 얘기하고요. 반대의 의미로는요, 후입선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의미를 꼭 기억하셔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자산 파악을 하는 문제풀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 급식소에서 한 달 동안 참기름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구입을 했는데 월말의 재고액은 7개예요. 월말 재고액은 이 월말 가니까 예.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 자산을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7개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 마지막에 구입한 것부터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앞에 10개 사용했습니다. 15개 사용했어요. 5개 중에서 3개는 사용을 했고요. 그죠? 2개는 재고로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11월 18일 거. 11월 18일께 2개가 남아있고요. 11월 28일 날 거 5개가 남아있으니까 현재 우리 마지막 달의 월말 재고에 7개가 11월 18일 거 2개하고 11월 28일 거 5개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치를 한번 돈을 평가해야 되니까요. 11월 18일 날 구입했던 참기름은 한 병당 5,500원이고요. 자, 11월 28일 날 구입했던 하나는 5개는 한 병당 5,000원의 가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합쳐 보니까요. 얼마일까요? 11,000원이겠죠? 11,000원. 여기는 5, 25, 25,000원이죠. 자,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를 평가해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월 18일 거는 11,000원, 11월 28일 거에는 25,000원, 그죠? 36,000원의 재고 자산이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새 문제는요, 요 계산 방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입선출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사용이 되는 거고, 후입선출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구입한 것을 먼저 사용해서 재고는 먼저 구입한 게 남아 있다라는 거를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할 때는요, 내가 남아야지, 그죠? 기업의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손익분기점이란 매출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점입니다. 매출도 있고 비용도 발생했지만, 자, 0이라는 시점이죠? 네, 이거는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거죠. 이 손익분기점이 넘어서서 업무가 이제 일어날 경우에는요, 나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는 손익분기점보다는 밑에일 경우에는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3번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유동자산, 기타 자산 나와 있는데요.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자, 토지, 건물, 기계.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고정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건물이 기계를 볼까요? 기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그 기계가 어떨까요? 점점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 떨어지는 가치를 일정한 비용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청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걸 내용연수라는 거는 추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분배해서 차액으로 감가된 비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정자산을 떨어지는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액법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연수예요. 내용연수 분의 기초가격 또는 구입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격
마이너스 잔존 가격.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공식을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내용 연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냉장고 하나를 샀습니다. 그 냉장고를 10년 동안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추산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정한 내용 연수에다가 기초가격이라는 거는 그 물건을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그 원 가격 있죠? 그 원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잔존 가격이라는 거는 내용 연수만큼 사용하고 판매를 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큼 남아있냐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구입한 가격의 10%만을 본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용 연수 기초 가격을 주어 놓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중 잔존 가격은 기초 가격의 몇 프로를 보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계산 문제로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한번 책 같이 보시면서 교재에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내용과 함께 잘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때는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얘기가 지금 정액법에 나와 있는 공식의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계산 요소에 필요하지 않는 것 해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알려드렸죠? 자, 내용연수 분의 기초가격 마이너스 잔존가격. 잔존가격은 얼마를 본다? 잔존가격은 기초가격의 10%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포준가격. 자, 이상으로 제4강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 저희 준비한 크라운 출판사 교재와 함께 합격의 기쁨을 꼭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